위원님 우선 우리 청문위원들도 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물 좀 갖다 주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구했고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에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거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후보자께서 오늘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시도록 명해 주셔서 오후부터는 청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 탈골 CT 및 MRI 사진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이유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과 함께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에 아드님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도가 진정성으로 인정된다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검 면정 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깨 탈골 수술에 완치가 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신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수술 사유 말고도 밝힐 수 없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명 내용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된 후보자 아드님의 초등학교 입학 졸업 연도는 어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이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주민등록이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에 어머니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위장 전입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배우자만 주소지를 변경해서 9개월간 혼자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그 요구 자료 목록만 제목만 쭉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깐만요. 네.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에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도 한 번에 10,000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 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 대상자입니다.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하셔야 되는데 청문회 자체를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금일 정오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잠깐. 이낙연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그 제3자의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직 후보자께서 이거 다 기억 못하니까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께서 경대수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게 정말 그 제3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수 의원님 하시죠. 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로서 또 첫 초대 총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 제출을 너무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하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를 하셨는데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9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어깨 탈구와 관련된 진료 기록, 그러니까 의료 기록 전체를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2002년 4월 9일에서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구했는데 계속 개인 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장남의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여세 탄루 의혹과 관련해서 전세 3억 4천 중에 1억을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하고 2억 4천을 며느님이 부담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럼 2억 4천의 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2억 4천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좀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활비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그 수입은 3,500, 한 3,6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거의 한 8,5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재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대줬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2004년, 2015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자료 제출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답답할 일입니다.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지. 김광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 질의 내용, 의혹 내용은 이제 질의 때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출 자료 유출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 다시 한번 내용보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제목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2002년 4월 9일 이후에 의료 기록, 현재까지 의료 기록 4번,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4번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덕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호덕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 측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후보자 또 후보자를 보좌하는 실무진에게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인사청문이 이 새 정부에서 첫 번째 인사청문입니다. 이제 공직 후보자는 이제 본인이죠. 본인과 배우자는 정보 제공 동의에 당연히 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나 며느리 그리고 또 관련된 제3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죠. 제출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를테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자로서의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유능한 분인데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공직자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히 동의서를 다 내서 자료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연관된 분들에 대한 동의를 점심시간이나 또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후보자께서 더 요청을 드려서 본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공직 후보자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선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인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족들 직계존 미숙은 많은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 알권이라는 측면에서 양 이익이 충돌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좀 성실하게 좀 제출해 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죠. 예, 예. 존경한 경대수 간사님께서 역대 총리들께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분이 없다는 거는 국민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총리들 저희들 총리 청문회 할 때 자료 제출 너무 안 해서요. 저희 야당이 분통을 터뜨린 게 많고 거의 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거든요. 그거는 좀 우리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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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게 하시오. 네, 네, 네. 그러니까 짧게 하시오. 짧게. 넣어주시 마이크 넣어주시. 마이크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혹의 대상인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여태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당 사양 내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이만큼 정리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전 중에 전 의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까 부탁드리는 것처럼 이게 의원님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시간 7분은 꼭 엄수해 주시길 오전엔 간곡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간이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입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무려 5번이나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민선 도지사도 하시고 총리 되신 분은 근래에는 이완구 전 총리 말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국회도 알고 지방행정을도 아는 분이 저는 국무총리 되신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한 선택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60%가 적합하다고 얘기했고요. 5%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60%라는 거는 그전에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직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적합도를 따져봤을 때 제가 뭐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많았던 분이 39%였습니다. 그러면 60%라는 거는 거의 국민들의 엄청난 다수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기대만큼 총리께서 잘 해주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된 총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쉬우냐면 총리 후보로 지명되시고 나서 이러저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 또 저희가 서면으로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 평소에 성품을 저도 뭐 가까이서 뵀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조금 소극적이다. 좀 책임 총리, 우리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게 책임 총리라고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책임 총리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 총리의 위상에 맞는 말씀이나 행보에 비춰보자면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국회 인준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국회 동의를 거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리의 소신이 뭔지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또 알게 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동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자의 소신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도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은 아주 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국무회의에 빗대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과 총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신설되는 게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무회의처럼 헌법에 어차피 이제 개헌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헌법에 명시하실 건지 아니면 개헌되기 전에는 정부조직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정부 조직법에 넣기에도 좀 균형상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정부 조직과 어느 열에 놓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칭 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무리고요. 중앙지방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정부 조직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가는 그게 좀 더 좋겠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헌법에 그 근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제 내년 개헌 특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지방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됩니다만 이런 평가를 해요. 해도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뭘까? 왜 저런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우리 삶을 챙기는 일꾼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느낌을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억수로 굉장히 폼 잡고 마치 거창한 얘기 하듯이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리가 국회 와서 답변할 때는 알맹이를 갖고 뭔가 수기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 저래서 국무총리구나, 나라 일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관련해서 대통령도 뭐 첫 100일 플랜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비준이 되면 전 첫 100일 플랜 같은 걸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른바 대통령 어젠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총리 어젠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첫 100일 플랜, 총리로서의 첫 100일 플랜 또는 총리 어젠다와 관련해서 인준이 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건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 말하자면 국가 전체로서는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한다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거기에 총리실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의 행보로서는 갈등이 심한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종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잠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전에요. 예, 잠시만. 1분만 짧게 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1분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탄생한다는 일념하에 이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청문회는 정확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제공된 바탕 위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청문회는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경대수 의원이 지적한 그 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 요구건. 이거는 역대 국무총리와 역대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됐던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서훈 국가정보내정자의 경우도 모두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청문회에 참석하느냐 하는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성적 차원에서 발목잡기 차원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남 굴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그 가정이 어려우면 현철을 생각하고 갑인 현사처 또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국난사 양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도 자기를 임명한 군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충신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상신이 있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양신이 있다 그럽니다. 총리께서는 평소 이 국무총리가 되기를 꿈꿔왔다 그러는데 왜 총리가 되고자 했으며 어떤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세간의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결과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대한 보상 내지는 배려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총리가 되고 싶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처럼 조정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듣고 황희정승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좀 짧게 좀. 네, 저도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그런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호남 말씀 주셨는데 광주, 전북, 전남 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남도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좀 섣부른 질문입니다만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가 마지막 꿈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꿈을 갖고 계시죠? 짧게. 원래 총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없었던 현실이 닥친 겁니다. 저는 이틀간에 걸쳐서 총리의 국가간 간보관 그리고 이 책임 총리로서 역할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검증 이런 수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정현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2차례에 걸쳐서 보란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생각하십니까? 네,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반에 아주 그런 의사도 정립이 안 돼 있다. 국방부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행정mak부도 총괄하게 되는데 총리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적이란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입니까?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그건 제가 단어가 알고 있습니다. 주적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주된 적입니다. 군사적 독도를 갖다가 넘내보는 일본이 적도 될 수 있고 호시탐탐 계속 우리 정부를 갖다가 우리 또 국가를 갖다가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는 그런 거 북한은 주적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때 그때 반대한 의원이 9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짧게.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당론에. 네. 그게 당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국회에서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보시는지요? 안 보시는지요?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지금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이런 것과 더불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 첫 질문이 질문에서 좀 짧게 하고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세월호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감사 내지는 재수사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법적 절차와 법적 판단,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하고 정권 초기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북핵 문제, 경제 문제 등 중요한 국정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그 적폐청산, 이 잘못된 제도, 법구, 관행, 문화, 부조리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전 정부의 정책 청산 내지는 정책 지우기, 심지어는 정치 감사 내지 보복 청산의 인상이 짙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적폐 청산이 선례가 된다면 다음에 5년 후에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또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신다 한다면은 이것이 정상의 비정상합니까? 비정상의 정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정부의 연속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3주째인데요. 지금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비행유적 철폐, 세월호 교사의 그 순직 철인정, 임을 위한 행진곡, 이틀이 멀다 하고 1, 2, 3, 4, 5, 6호까지 지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지시를 내릴 때 내각의 협의라든지 당정 간의 협의라든지 야당과의 그 협의는 차차고라도 이렇게 정책적 검토 지시가 아닌 일방적 지시를 내려서 독주하고 있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런 지시는 내각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내각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일이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정말 나라꼴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지표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 가계부채가 벌써 1,350조 넘어서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내수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 현안, 외교 안보 현안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막중한 초대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국민 통합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4선 또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까지 통과를 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또는 기자 시절 도정을 운영했던 시절을 총괄해서 보면 개혁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난 촛불 광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혁 요구는 빗발치고 있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첫 초대 총리로서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인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말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글 쓴 글들을 쭉 스크랩해 봤어요.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우방의 굴절된 대안관이 선회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두환을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국내에 몰고 올 정경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날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 시절에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로서 이와 같은 저항의식은 거의 저항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1,5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해직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홍보성 또는 찬양성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직돼서 큰 고통을 겪으신 선배들께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 운동에 끼어들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1.6 사태가 났었습니다. 네, 초년병이라서 잘 몰랐다. 뭐 이런 변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스스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균형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그래서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 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네. 제 자식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돼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다면 짧게 정리하시죠. 뭐하려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예. 김광수 의원님. 네. 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없으면 모자란 건 또 드리겠지만요. 네. 추가 질의하시고요. 네, 정리하시죠. 예,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최윤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윤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자녀와 배우자 관련 그 자료에 비해서 이 황교안 총리나 그 과거 이한구 총리, 정홍 총리
그의 자료 제출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병역면제 관련 후보자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좀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이제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 내용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그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그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시절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그 갈등 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그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 전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령 폐쇄권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의 이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거 보면은 이제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또 보면은 43개 주요 갈등 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그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근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그 탄핵 전 이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저희는 이런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그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만 활성화되면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현장 방문을 강조하신 것도 그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이게 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의 국감 때마다 지적되었던 갈등 해결에 정부 차원의 그 미흡한 그 일처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조금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을 일일이 예거한다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낫겠고요.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 이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사실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갈등이 잠시 나머지 갈등이 유예된 형태의 그런 그 사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런 복물 터지듯이 촛불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민심 단순히 이제 국정농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쌓여온 여러 폐단들을 촛불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엄청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만약에 잘못한다거나 실망을 국민들이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위원 강효상입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셨다면 우리 국가와 우리 국회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죠? 네, 다 못 보고 왔습니다. 다 못 보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여기 사진 보셨죠? 네. 예, 이 동아일보는 우리 후보자께서 몸담았던 신문의 일면 사진입니다. 이 포맷이 다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같은 시각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그 영국의 액튼경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될 때가 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오늘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을 하고 내일은 정책에 관련된 검증에 주력을 할까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저는 후보자 아드님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후보자의 해명을 요약하면 전세금 3억 4천만 원 중 아들이 낸 건 1억이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냈다. 그리고 아들이 낸 1억 중 4천만 원은 예금이고 2천만 원은 차 판매 대금 그리고 4천만 원은 축의무로 충당했다고 하셨는데 이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큰 틀에서 그대로입니다. 예, 제가 아드님 집에 전세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내시는 겁니까? 혹시 그 아파트 소유주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떼보니까 그 아파트의 소유주 이름이 1959년생 김경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배우자 성함이 김숙희 씨 맞으시죠? 네. 네네. 혹시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당시에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셨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셨죠. 예, 그리고 2015년에 귀국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좀 더 싼 데 가서 살으라고 몇 번이나 종용했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운 곳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4천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결혼식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4천만이나 남았습니까? 결혼식 비용은 얼마고 4천만 원 남은 건 맞습니까? 결혼식 비용을 사돈네가 대셨습니다. 아,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지사 선거 중이어서 몹시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축의금은 그 4천만 원은 축의금 액수입니까? 축의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축의금도 원칙적으로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 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2억 4천 그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조금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사돈네 집안일이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냈는지 좀 사돈을 설득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요. 아까 그 예금 4천만 원, 자식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자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식의 세뱃돈이라든가 용돈이라든가 네네, 알겠습니다. 적금을 넣은 그 예. 예금이다 이 말씀을 이 드립니다.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나 다른 사실은 없으시죠? 네네. 후보자께서는 정치인치고는 상당히 행사가 많으셨습니다. 출판 기념회 3번, 부인 전시회 2번, 아들 결혼식에 며느리 연주회까지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어떤 산하 기관이나 혹시 그 영향력을 행사하실 만한 곳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후원회라는 게 있을 때도 제 고향이나 전남 쪽에는 보내지 말도록 예, 보좌관이 보냈는지는 모르시죠? 보좌관에게 늘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쪽에 예. 보내지 말라고. 그림이 상당히 이게 합법적인 로비에 쓰이고 또 탈세 온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 17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방 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판매하신 게 2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저희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여기 그림에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예, 요 2점이 또 있고요. 빨간 표시가 3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빨간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가 갤러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빨간 표시는 판매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2점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산하의 공기관이 산 것이 2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개발공사는 경도 골프장을 막 열던 시점인데 골프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10넉 점의 그림을 샀고 그중에는 5,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아내 것이 최저가 400만 원짜리와 500만 원짜리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말씀만 보태는 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참 어리석게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 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 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전국에서 전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럼 아마 101곳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그러니까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이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는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나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흑수저 공공기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요. 공공기관부터 이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이제 기화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아마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이제 구사하면서 이 동료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한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동료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식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그 차별을 줄여드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이 기관이 됐든 기업들인 부담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내는 방식, 즉 노동 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께서 다들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공공 부문부터 모조리 다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민간 부문 넘어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부문의 절대적인 부담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여러 한간의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기업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나 줄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그 투자하고 고용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얼개죠. 네. 예. 그럼 가계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총 보용자 수. 그러니까 참 고용된 사람들의 소위 이제 소득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 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이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수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의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게 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부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재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책임 총리는 개념이 뭐 어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재청권이란 건 그러나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재청권이라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는 헌법 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저는 해석을. 그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재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청을 함께 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계속 그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면 친문 패권, 친노 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서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야율초제 같은 명재상을 임용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간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의외다.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내각에 이제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이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그 농수산 그 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의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 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아까도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 초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힘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 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의 그 청와대에 그 진입해야 될 내가 그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네. 인선 때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우리 내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고요. 우리 여성들도 그 빨리빨리 역량을 키우시고 사회적 경험을 하실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여성들이 바로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다시 한번 좀 축하 말씀드리고,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평소 이제 소신 있는 정치로 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인품이 훌륭하셔갖고 많은 존경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또 명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점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또 국민적인 시각에서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위한 차원으로서 청문회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소명할 거는 또 자세하게 좀 소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저께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후보님의 이제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뭐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도 자료는 보셨겠지만 보셨죠? 보도 네, 자료는 거기- 보셨는데 별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도 예. 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미리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낸 겁니다. 좀 준비 잘 하셨기 바라고요. 자,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한번 보시고 저 뭐 아주 뭐 특별한 화면이 아닙니다. 관보에 기재된 겁니다. 전남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후에 이제 재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전남지사로 당선된 후에 재산 내역 차이입니다. 이제 불과 2달 사이에 7천여만 원이 사인간 채무가 변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거든요. 뭐 재산 신고상 후보자 본인 그다음에 신고 대상자 뭐 배우자나 뭐 아드님이나 예금, 채무 아무런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7천만 원이 사인간 채무가 변제가 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뭐 어떻게 된 건지 통장 사본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기초적인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일부 자료에는 2010년도서부터 12년도 6월까지 그 4차례에 걸쳐서 모두 변제를 했다. 근데 이제 신고상에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사실 맞죠? 네. 예. 그 자 그럼 어디- 그 다음에요. 기록에 잠깐만요. 그 제가 신고 몇 가지 누락 그게 하고 써 있을 시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인간 채무 당사자가 누님인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저 7천만 원을 채무를 변제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4차례에 걸쳐 갖고 채무 변제를 했는데 월급을 줬다. 그러면은 저기 누님한테 어떻게 현금으로 드린 건 아닐 테고 계좌로 드렸겠네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해당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 금방 뛸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갔는지와 계좌로 이체가 네, 됐는지에 저희 따라서 저희 상당히 실무진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후보자님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 재산 신고상의 최종 확인하고 책임은 후보자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등록 의무자니까요. 네. 그러면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세요? 2010년도에 채무 변제를 했는데 2014년 도지사 선거 때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도지사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때 회계차마 어떻게 보면은 실무진의 실수인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자 보십시오.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요. 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채무 변제가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채무 변제는 2012년도에 다 끝났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예, 그 신고 시기를 놓쳐서 네. 그 2년 뒤에야 신고를 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네. 책임입니다. 자, 후보자님. 그러면은 전남지사 선거 하셨을 때도 허위 신고가 된 겁니다. 재산 신고가.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된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되면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꼭 확인을 좀 한번 네.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좀 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전남 도지사 선거 하셨을 때 정치자금 수입 내역 관련입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면요.
전남 도지사 선거하실 때 자산 수입이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펀딩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이게 실무자가 얘기했을 때는 어쩔 때는 3억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아니, 좀 총액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나온 거니까 확인해서 하는데 펀딩 한 3,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후보 자산이 한 5억 6천 정도 되는 건데 그 저기 신고할 때요, 선거할 때 이 그러면은 저 후보 선거를 하기 위한 저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차용을 하신 건지 대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으셨으면 어느 은행에서 받으셨는지 차용을 하셨으면 누구한테 얼마를 차용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상에서는 이게 다 털어버릴 수가 있고 남는 거는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꼭 굳이 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자꾸 답변을 미룹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안 주지? 잔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좀 어떤 의혹 제기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시간 되면은 또 소명할 기회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실무자들 좀 의원님도 질의 사항을 좀 면밀히 좀 파악해갖고 오후에 그 본 질의에 앞서갖고 설명할 것은 좀 충분히 좀 설명해갖고 좀 질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국정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듣기 전에 합리적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그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이 해명이 여기는 해명이 5월 16일 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 추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예.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예. 실무선의 추정이 그랬는데. 근데 이건 이제 부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기억을 살려냈어요. 예,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자제분 이제 그 전세 자금 문제 때문에 이제 2억 4천은 뭐 배우자에서 측에서 냈다니까 그건 놔두고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이제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한 게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자제분께서 결혼식을 한 날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께서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한 날, 전입 신고라는 거는 일단은 잔금을 다 치러야 전입 신고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입 신고 한 날은 결혼식 그 전인 11월 11일 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을 미리 받은 겁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 자금용으로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채웠습니다. 그거는 통장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바로 그게 안 찍힌다고들 그래요. 아닙니다. 왜 대출을 받는데 왜 그게 안 지키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혼 축의금을 충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데 그 설명 없이 지금 결혼 축의금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실무선이 누굽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그게 그거라고 그 정도로 아닙니다. 판단합니까? 저희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거부터의 보좌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저기
보여줄 수 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요. 그 어머님의 이제 주택 구부 이제 셋째 동생께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하셨다 구입했다 이제 매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에 그 후보자님께서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모친의 이제 재산을 거주용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시 그 모친의 채무로 임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 있어서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동생이 했던 거래 행위여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주택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한 거다. 저는 뭐 그것이 꼭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님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동생이 그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또 그때?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꼭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린다는 거, 네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자제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있냐면 지난 5년 동안의 병역 면탈 사건 143건 중에서 이 어깨 탈골 이런 종류로 면탈을 받다 걸린 것이 12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병의 깊이 어떤 그 사유로 이렇게 작용하고 악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자제분을 보면은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병적 기록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징병검사 상급 받을 적에 부비동엽 판정 때문에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척추 CT를 찍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CT를 그냥 다 원한다고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우선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그 진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역면 입영 날짜를 2, 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1학년 때 신검을 받고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부러 군대를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면 뭐 하려 그랬겠습니까?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이제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몹시 애비로서 아픕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우리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앞에 김강수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신 거와 연결해 가지고 제가 조금 국민적인 의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력 탈구는 아까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병력 면탈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력 많이 면탈할 때 보통 그 어깨 탈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드님이 진짜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력을 면탈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반대로 군대를 가고자 무척 노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1, 2년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특별히 저는 가시고 싶다라는 거를 그 탄원서도 냈고 그 탄원서가 굉장히 진정성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드님이 불법적이나 탈법적으로 군에 면탈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총리 후보자께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가식적이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병무 관계자들이나 의사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드님의 병력 면탈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께서 그 탄원서 낸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현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원입대 신청서도 냈고 1월 23일 날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9일 날 수술을 받았죠. 네, 그래 받았는데 그 전에 연말에 큰 사고를 당했죠. 예, 그래 받아가지고 3월 그러니까 이 3월 7일 날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고 탄원서도 돼 있고 지금 이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군에 가고 싶었다면은 수술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병력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음에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다 낫고 가겠다. 이행 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한 거는 이태규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병역 처분 변경 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군 문제를 빠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이제 실제로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쭉 이야기하고. 네. 예. 아니 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시간을 오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관계에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변경 처분을 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그 아마 답변하시는 것도 언론에서 제가 그 해명은 들었습니다. 그건 좀 더 다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탄원서를 낸 것이 이름을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의 당 대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냈으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병력
그걸 면제하겠다고 처분 변경 원서까지 낸 사람한테 그럼 너 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실제로 진짜 탄원서 낼 때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병력 처분 변경을 내가 병을 다 놨기 때문에 이제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탄원서 낼 필요 없이 그냥 즉각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다 나왔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그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 나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고 그리고 또 이 변경 처분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 의사가 많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요 경위가 이렇습니다.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자식놈이 어깨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니 좀 늦춰주십시오. 그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이러이런 서류를 갖춰서 아들 본인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병무청 관계자가 아르켜 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이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네.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그 이야기 그런 식이라면 의원님 말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 제기와 해명은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역 처분 변경에는 재신검도 있고 입영 연기도 있고 기존의 처분을 변경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국회의원으로 했느냐? 일부러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특별관리 대상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2년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제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때고 제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공격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흠이 있었다면 왜 한나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드님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탈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허리우드 액션을 했느냐라는 것에 제가 여쭤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요 이런 식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인가하는 기관이 그때 막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체검사를 정밀하게 하자는 것이 마구 시작될 때입니다. 그 정밀 검사를 앞둔 시점에 제가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검사를 잘해서 최소한 공익근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예,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이렇게 총리의 후보자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그 다른 인사청문보다 상당히 막중하고 중요한 인사청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우리도 제대로 검증해 보고 싶고 또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정도는 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말로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봤어요. 7남매의 사실상 장남이시고 가족이 오손도손한 또 때로는 또 뭐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그 가족으로서 건강한 시민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에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서 큰 불행을 겪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역량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네 번째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 있어서 소통과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당이 된 지 저희도 뭐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주로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의 의원님들이 또 그리고 언론이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검증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자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제 질문은 61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또 뉴라이트 측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가졌죠. 실제 건국절 제정 의도가 뭐였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라는 게 있는 건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 일본 외교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들 중에 참 저로서는 기가 막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절수업 결정, 그리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지라는 성급한 결정,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 것, 그리고 이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게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자, 외교협상에서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더 이상은 논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다시는 재론하지 않겠다. 좀 확대 해석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끝났다는 것을 그 사인을 보내 신호를 주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로부터 어떤 협의도 없었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런 무모한 합의 결정 합의문도 없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취임하신다면 과정을 좀 조사해 보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나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 등을 좀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큰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4.3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한 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피해자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청년계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전혀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그 추가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살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4.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단지 4.3보다는 좀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어떤 특수한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6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군사 정변으로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원의 판결이든가요,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오후에 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마지막 질의로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면서 또 청문회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책임 총리제 말씀이 나와서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국무위원의 제청권 또 해임 건의권 뭐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후보자로 지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 하기 나름이거든요. 총리로서의 권한을 많이 허용을 해주시면은 책임 총리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고 지시를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건 뭐 그냥 대독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궁금한 게 1호 지시, 2호 지시 이렇게 그 중요한 국정 현안에 관해서 지시사항을 많이 내리시고 또 지금 또 각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시는데 이때 우리 후보자님한테 그 지시에 대통령의 그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 절차라든지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그 짧게 한번 말씀. 예, 지시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자리와 청와대 실장급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통일 외교 안보 노선과 관련해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노선 투쟁을 벌이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양자택일의 단계에 올 때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시면은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그건 마치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특사께서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간이 의장과 어디 앉아서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시진핑과 면담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사드 철회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더 이상의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6.25 때 우리 통일을 저지하는 그와 같은 참전을 했을 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켜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국익을 도모하겠다, 완충지대를 두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명줄은 이제 중국만 어떻게 다 잡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김정은이가 SRBM이라고 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이고 뭐고 우리는 없다. 뭐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탄도 그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수석은 북핵은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니고 그 미사일 증강 배치가 현안이니까 우리는 남북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보죠. 저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특보께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막상 그렇게 중국을 쪼여서 해보다가 안 되고 SRBM까지 김정은이가 발사를 하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틸러슨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때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드 철회까지 지금 이 체제에서 논의가 되는 마당에 그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멀게 하는 북핵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북은 핵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걸 운반 수단인 미사일도 고착화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사드마저 방어용 무기마저 미국으로 도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수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자금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하고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아까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 아까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국절 얘기가 나왔는데 건국절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가 더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5.18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거 국민총의를 얻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민주화 운동의 정신 저도 아주 숭고하게 믿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래갖고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18을 담는 걸 전제로 해갖고 그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냐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과거 그 청문회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의원님들 간의 그 사소한 견해 차이로 또 의원들 간의 의견을 주고받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갖고 12시 이전에 끝나는 경우 매우 드물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중계방송 시간 내에 종료되게 돼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회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